폭염 사회. 폭염은 사회를 어떻게 바꿨나? 2015년에 도시환경 재난에 대해 글을 쓰는 것은 2000년 폭염사회 초판을 마무리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일이다. 불과 15년 전이지만 지구는 점차 온난화되고 있으며 이례적으로 큰 피해를 주는 기상이변이 주기적으로 발생한다는 단서가 늘고 있다는 것을 중요하게 인지한 사회과학자가 그때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 기후변화에 관한 우리 지식과 우려는 기상이변의 새로운 의미와 중요성을 부과하고 있으며 기상이변의 빈도와 강도, 영향력이 증가하여 재난 연구는 물론 취약성과 보건력의 사회적 차원에 대한 학습이 특히 중요해졌다. 시카고에서 최근 발표된 과학 논문에서는 현재의 기후가 바꾸지 않는다면 2080년부터는 1995년 시카고 폭염보다 한층 더 강력하고 치명적인 폭염이 매년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면서 일상과 극한의 차이는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이 책을 위한 연구는 대부분 1995년에서 2000년 사이에 수행됐다. 오랫동안 환경과 환경 정의에 관심을 두었지만 여전히 기후변화에 따른 인간의 경험을 사회학 전통에 어떻게 맞출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사회학은 19세기 유럽에서 근대 인간 생활의 사회 역학에 대한 과학적 탐구로서 시작됐다. 처음부터 주요 사회학자들, 특히 에밀 뒤르켐, 카를 마르크스, 막스 베버 등은 그들이 살던 시대와 장소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를 연구했다. 산업화와 노동, 도시화와 공동체, 합리화와 통치, 종교와 세속주의, 가족과 인구 증가 등등이 그들의 연구 주제였다. 사회학이 21세기 초에 탄생했다 해도 그 중심은 이 주제들이 차지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기후위기가 그 옆에서 한자리를 차지할 새로운 주제다. 지난 10년 동안 나는 기후위기가 오늘날 인간에게 가장 의미 있으면서도 까다로운 문제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화석 연료를 태워 사회 혁신의 동력으로 삼는 인간의 독특한 행동은 지구에 사는 모든 생물체의 근본적인 조건을 변화시켰다. 현대적 에너지 시스템은 이제 현대사회의 시스템, 즉 식품 생산 체인, 전기 전송망 등 전 세계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통합되어 있다. 여러 세대 동안 이러한 시스템이 주는 혜택은 비용을 치르고도 남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시스템이 배출한 온실가스의 피해가 누적되어 기상이 불안정해졌고 그로 인해 사회 환경마저 불안정해졌다. 홀로세, 즉 산업혁명 이전에 비교적 기후가 안정적이었던 1만 년 동안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대략 275 ppm이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에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397 ppm이며 이산화탄소 배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재생에너지를 폭넓게 도입하지 않는다면 2050년 혹은 그 전에 500 ppm에 이를 것이다. 이런 수치는 지표면의 온도를 섭씨 2도 이상 올릴 수 있으며 저명한 과학자들이 네이처 기념호에서 경고한 대로 생태계 지원 시스템을 위협하고 현대 인간 사회의 생존에 위협을 가할 350 ppm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이토록 끔찍한 경고에도 화석 연료를 이용하는 활동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우리가 만들어낸 위기는 결코 신이 한 일이 아니다.
내가 폭염사회를 쓰고 있을 때 과학자, 기자, 정책 이반자 등이 기후변화에 대해 했던 생각은 추측에 근거한 것이었다. 지구의 연약한 생태계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변화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지금은 지구온난화가 이미 진행 중이라는 매우 설득력 있는 단서가 있다. 예컨대 내가 이 글을 쓰고 있을 때 지표면 온도는 20세기 평균보다 354개월째 연속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구의 월간 기온이 평균 아래로 떨어졌던 가장 가까운 시기가 1985년이라는 뜻이다. 근본적인 기후변화 없이 이런 날씨가 우연히 나타날 확률은 사실상 0이다. 이렇게 높은 기온이 계속되자 인간을 비롯한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생태계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바다의 온도가 올라가 북극의 만년설이 급격하게 녹아내리고 해수면이 서서히 상승하는 현상으로 이로 인해 이미 밀집 거주 지역은 침식되고 있다. 해수면 상승에 관한 주류 과학의 예측이 정확하다면 다음 세기에는 수억 명이 해안가의 저지대를 떠나야 할 것이다. 더 심각한 일은 식량과 물 부족으로 인한 폭력 및 빈곤 문제가 나타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갈등과 대규모 이주가 일어나는 과정은 사회과학의 주요 연구 대상이 될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러한 과정이 전 세계에 걸쳐 해결해야 할 국가와 사회의 주요 과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변화하는 기후는 이미 지구상의 생물을 폭력적이고도 불안정하게 바꾸고 있다. 세계 기상기후는 기상이변이 1970년과 1980년 사이보다 2000년과 2010년 사이에 거의 5배 더 많이 일어났고 경제 및 인명 피해도 훨씬 커졌다고 보고했다. 국제적으로 대다수의 재난 피해는 허리케인과 홍수가 원인이지만 아직 얼마 지나지 않은 21세기 동안 이미 폭염으로 2003년 유럽 전역에서 7만여 명이 사망했고 2010년 러시아에서 5만여 명이 사망했다.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중동에서는 가뭄 때문에 식량 불안과 정치적 불안정이 나타났다. 가장 큰 재산 피해와 함께 시각적으로 눈에 띄는 허리케인은 미국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한다. 우리는 허리케인에 이름을 붙이고 토론을 벌이고 연구를 한다. 그리고 몇 세대 동안 허리케인을 기억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간에 가장 치명적인 형태의 기상이변은 폭염이었다. 폭염은 소리와 형체 없이 다가와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갔다. 그리고 우리는 목숨을 걸고 폭염을 무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기후과학자들은 지구 환경의 변화를 규명하고 인간의 행동이 어떤 식으로 그 변화의 원인을 제공하는지 설명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지구온난화의 위협에 관해 많이 이해하고 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는 사회과학에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혹은 그 관심은 언제쯤이면 높아질까? 시민들이 정치 지도자들에게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의미 있는 조처를 하라고 집단으로 요구해야 할까?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완화하려면 우리의 사회생활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기 전에 기후 위기를 해결하려는 우리 노력에서 문화적 가치는 어떤 역할을 할까? 어떻게 하면 다가올 태풍에 어떤 사람과 지역이 가장 취약한지를 사회적 조건으로 밝혀낼 수 있을까? 이들은 틀림없이 사회과학적 문제이지만 이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회학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렸다. 몇몇 주목할 만한 예외가 있었을지언정 사회학자들은 현대의 삶을 구성하는 주요 조건에 있어 기후를 기껏해야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해왔고 그 중에서도 환경사회학은 오랫동안 변방의 하위 분야였다.
그 이유를 알려면 행동과학의 역사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한다. 에밀 뒤리켐 이후 사회학의 핵심 프로젝트는 가장 개인적인 것, 즉 삶을 스스로 끝마치는 데 문제에 이르는 다양한 결과를 결정짓는 사회적인 것을 구축하는 데 관여해왔다. 20세기의 사회학자들에게는 대개 자신의 사회적 설명이 대중의 관심을 더 많이 받는 자연적 이유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목표였다. 사회과학은 모든 것에서 최대한 자연을 제거했다. 거기에는 자연재해를 비롯해 자연 자체도 포함되어 있었다. 나는 버클리 대학 사회학과 박사과정을 밟고 있을 때 폭염 사회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고, 내 접근법은 이처럼 사회적인 것을 우선시하는 이론적 지향에 따라 형성되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학자들이 극단적인 날씨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려고 이용하는 모델은 시카고 대폭염 사망자 수를 너무 낮게 측정했다. 기후와 학자들과 공공보건 연구원들은 사회적 요인이 재난을 그들의 예상보다 훨씬 치명적으로 만든다고 인정했지만 그들에겐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도구가 없었다. 바로 이것이 내가 사회학적 조사를 하게 된 이유다. 하지만 어디에서 어떤 도구를 가지고 시작해야 할까? 나는 도시의 외피를 벗겨내 폭염 기간에 어떠한 제도적 장기가 고장났는지 판단하기 위한 기법으로 사회적 부검을 떠올렸다. 현대적인 사회학적 도구들로 무장하여 원자화된 개인과 깨지기 쉬운 가족, 빈곤 지역,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정부기관, 근시안적인 언론 매체 등 각 분야의 이론들이 제시하는 실패의 모든 원인을 조사했다. 그 방법은 결실을 거두었다. 연구를 하면서 놀라운 사회적 사실을 수없이 발견했다. 그 중에는 두 가지 변화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는 두 권의 책, 고잉 솔로 싱글턴이 온다와 전파 전쟁을 쓰는 프로젝트로 이어졌다. 폭염 사회에서 기후변화의 사회학에 대한 의견을 가장 직접적으로 피력한 부분은 두 번째 장, 인종, 장소, 취약성이다. 이 장에서 나는 더위 관련 사망을 둘러싸고 냉방 장치를 가동했는지, 사회적으로 고립되었는지 등 역학자들이 이미 규명한 바 있는 개인 수준의 위험 요인에서 벗어나 유사한 환경을 가진 지역들이 폭염 기간에 왜 그토록 다른 결과를 보였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옮겨간다. 폭염 사망자의 지형도는 인종차별 및 불평등의 지형도와 대부분 일치했다.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인 지역 10곳 중 8곳이 사실상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사는 곳이었고, 빈곤과 폭력 범죄가 집중되어 있어 노인들이 집에 숨어있는 위험을 무릅쓰다 폭염으로 혼자 사망했던 곳이다.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다. 가장 낮은 폭염 사망률을 기록한 지역 10곳 중 3곳 역시 가난하고 폭력적일 뿐 아니라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주로 살고 있었다. 이는 인종이나 민족, 문화적 관습이나 가치, 폭력이나 가난 등 어느 하나도 폭염 기간에 살고 죽는 문제를 설명하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책에서는 시카고 웨스트사이드에 인접한 두 지역, 노스론데일과 사우스론데일을 비교하지만 그 외의 인접한 지역들도 비교한다. 앵그로드와 오번 그레섬은 인종 분리가 심한 사우스사이드에 인접한 두 지역이다. 두 곳 모두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99%이고 노인 주민의 비율도 비슷하다. 빈곤과 실업, 폭력 범죄의 비율도 높다. 앵그루드는 노스론데일처럼 폭염 기간 중 대표적인 위험 지역이었고 주민 10만 명당 사망자가 33명이었다. 그러나 오번 그레섬의 사망률은 10만 명당 3명에 불과하여 리틀 빌리지와 함께 노스사이드 내 대부분의 부유한 지역보다 훨씬 안전했다.
오번 그레섬이나 리틀 빌리지 같은 곳과 인구 통계학적으로 비슷한 지역 사이의 주요한 차이는 사회 하부 구조, 즉 인도와 상점, 공공시설, 친구와 이웃 사이를 연결해주는 공동체 조직 등이 있었다. 앵그루드나 노스론데일 사람들은 흑인이거나 가난해서 더위에 취약했던 게 아니라 공동체가 방치한 게 원인이었다. 1960년에서 1990년 사이 앵그루드에서는 주민 절반이 떠났고 상업지구 대부분이 사라졌다. 이와 함께 사회적 유대관계도 사라졌다. 반면 같은 기간에 오번 그레섬의 인구는 줄지 않았다. 1995년에는 주민들이 식당을 오갔고 식료품점에 등락했다. 이웃과도 서로 알고 지냈다. 반상회와 교회 활동에 참여했다. 그곳의 주민들은 폭염 기간에 누가 혼자 살고 누가 나이 들었고 누가 아픈지 알았다. 그들은 서로의 안부를 확인했고 다른 집 문을 두드려 보도록 서로 격려했다. 폭염이 특별한 사건이어서가 아니었다. 날씨가 심상치 않으면 늘 하던 일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역 내 사회 환경의 중요성은 재난이 닥쳤을 때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뚜렷이 알 수 있다. 1990년 오번 그레섬의 기대 수명은 앵글우드보다 5년이 더 길었다.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시카고를 비롯한 도시에 극심한 폭염이 닥쳤을 때 오번 그레섬 같은 지역에 사는 것은 비유하자면 방마다 에어컨이 갖춰진 데서 일하는 것과 비슷했다. 기상이변이 발생했을 때 다른 곳보다 회복력이 강한 지역과 취약한 지역의 환경을 조사하는 것은 사회학자들이 온도가 점점 올라가는 지구에서 삶과 죽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관한 사회과학 조사를 학계에서만 할 필요는 없고 그럴 수도 없다. 최근 많은 학자가 기획자, 엔지니어, 건축가와 협업하기 시작했고 이들은 함께 극단의 시대를 피하는 것은 물론 앞서 대비하려는 도시의 시도를 돕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나는 시카고에 살면서 이 책 작업을 할 때 이러한 노력에 동참하게 되었다. 하지만 최근 허리케인 샌디가 내가 살고 있는 뉴욕에서의 삶을 바꾼 후에야 사회과학 연구가 기후변화 완화에 관한 학제간 연구와 대응 프로젝트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알게 되었다. 이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나는 간단하게 민족지향적 소개를 하려고 한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전 세계 정부들은 기후 안전, 즉 기후 관련 참사에 맞서 사람과 기업, 중요한 기관 시설을 보호하는 계획을 추진하는 데 투자해 왔다. 이 일의 많은 부분은 엔지니어들이 생명성 시스템, 이라 부르는 시설들을 업그레이드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일부 해결책에는 자본이 많이 들어가고 첨단 기술이 동원된다. 또 다른 해결책은 공동체를 조직하여 주민들이 몸 약한 이웃을 파악하고 그들을 어떻게 도울지 알게 만드는 것처럼 기술 수준이 낮거나 혹은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물론 인간에게 근본적인 위협을 가하는 것은 우리가 탄소 배출을 줄이지 못해 기후변화의 속도를 늦추는 데 실패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당장 내일부터 지구에서 탄소 배출 증가를 가까스로 막아낸다 해도 수세기가 지나면 온난화와 해수면 상승, 위험한 기상이변은 더 자주 나타날 것이다. 도시가 살아남으려면 적응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회과학자들은 그 과정을 이끄는 과학자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힘을 합쳐야 한다. 대부분의 도시에서 진정한 적응이란 불가피한 폭염과 홍수, 가뭄에 대비해야 한다는 뜻이다. 바다는 우리가 바다에서 가져간 것을 되찾으려 한다고 컬럼비아 대학교 지구물리학자 클라우스 제이컵은 말한다. 그는 해수면 상승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뉴욕시에 조언한 경험이 있고 그의 기후 모델은 전 세계 해안가에 있는 밀집 거주 지역의 점진적인 침식을 예측한다.
2012년 허리케인 샌디가 뉴욕을 강타하기 오래전에 제이컵은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사례를 배워야 한다며 시 지도자들을 설득했다. 로테르담은 홍수에 관한 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1953년 지독한 폭풍을 겪은 뒤 로테르담 시는 삼각주 계획이라 불린 국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댐과 방벽, 방파제를 짓기 시작했다. 그리고 5년 전에는 네덜란드 정부가 로테르담 기후 방어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자금을 제공했다. 이를 관리하는 아르나우드 몰레나르는 하늘과 바다에서 도시로 들어온 물을 푸른 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 전에는 물을 문제로 여겼죠. 몰레나르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네덜란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만 생각했습니다. 뉴욕시는 대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피하게 할까에 집중합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접근법들 사이에 무엇이 존재하는지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일단 물이 들어왔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2005년 로테르담시는 제2회 국제건축 비엔날레를 개최했다. 주제는 홍수였다. 전 세계에서 온 설계사들은 미래의 도시가 어떻게 홍수에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기획을 제안했다. 그리고 전시가 끝나자 몰레나르의 팀은 실제로 가치 있는 기획들을 구현하기 시작했다. 로테르담시는 이제 수용의 건축을 실험하고 있다. 도심지에서 테니스장 4배 크기의 전시 공간을 갖춘 3개의 은빛 반구로 만들어진 물에 뜨는 가건물. 평소엔 놀이터로 사용되지만 엄청난 비가 내리면 물을 저장하는 시설로 변환되는 워터플라자. 운하를 따라서 지어진 물이 넘칠 수 있는 테라스와 조각공원, 건물 정면과 차고, 그리고 1층이 물에 견디도록 지어진 건축 등이 그것이다. 영리한 설계 덕분에 네덜란드의 주요 기반시설의 여러 문제가 개선되었다. 통신망은 유럽에서 인터넷 속도가 가장 빨랐고 IBM과 함께 물과 에너지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전력망은 강한 바람과 폭우에도 견디도록 탄력적으로 설계되었다. 미국에서 대다수의 전력 가공선은 나무 기둥 위까지 높게 올려져 있어 늘어진 나무까지 노출되어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선이 주로 지하에 있고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파이프로 감싸놓는다. 네덜란드의 전력망은 중앙 집중형 시스템이 아니라 순환식이어서 한쪽 방향에서 전기가 나가면 작업자는 다른 곳에서 전원을 가져와 전력을 복원할 수 있다. 그리고 전력망은 이웃나라와 연결되어 있어 지역에 문제가 생길 때 시스템 용량을 추가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 구조는 평상시에도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네덜란드에서 연간 총 정전 시간은 23분으로 뉴저지, 펜실베니아와 뉴욕의 214분과 대비된다. 샌디가 지나간 뒤 로어 맨해튼에 닷새간 블랙아웃이 있었다. 이스트강을 따라 지어진 지상 4m 높이의 코먼웰스 에디슨의 변전소를 보호하는 장벽은 폭풍 해일과 그로 인한 장비의 폭발을 막기에는 45cm가 낮았다. 제이컵에게 이에 관해 묻자 그는 분개하며 두 손을 들어 올리며 설명했다. 조금만 더 높게 쌓고 수중 케이블을 더 많이 사용했으면 더 오래 쓸 수 있었을 텐데 그게 바로 수백만 달러로 할 수 있는 합리적인 투자인데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비용치고는 적지. 하지만 뉴욕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 물이 많아지는 지구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생명유지 장치를 개선하지 않는 무수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또 다른 극심한 폭염이 시카고를 다시 한번 어둠 속으로 보내버릴 수도 있는데 말이다. 여기서 엔지니어와 도시계획가들이 한 도시 혹은 국가의 주요 기반시설 투자 여부나 투자 방법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할 만하다. 그런 결정은 국가가 내린다.
그리고 특정 정치 형태 안에서 시민의 가치와 이익, 시민단체, 기업의 로비 등과 기후과학의 지위까지 다양한 사회적 요인이 지구온난화 시대에 맞게 에너지와 교통망을 개선하겠다는 관료들의 정치적 의지를 형성한다. 미국에서는 세금을 낮추라는 요구가 팽배한 데다 해외의 전쟁과 국내의 사법 정의 시스템에 대한 막대한 지출이 더해져 기반 시설을 현대화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 부족하다. 게다가 기후과학의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치밀하게 조직한 선전 캠페인은 재난과 가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마저 선출직 지도자들로 하여금 지구온난화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도록 만들었다. 국내에서나 국제관계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미국인의 반응은 잘해야 자기만족이고 보통은 의사방해로 나타났다. 섬나라인 싱가포르는 반대 사례를 제공한다. 싱가포르는 30년 전 우기에 계속되는 폭우로 인해 저지대 도시 중심부에 홍수가 반복되자 위험한 날씨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싱가포르는 늘 물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우기마다 비가 쏟아져 내렸고 잦은 홍수에 취약했으면서도 식수가 충분한 적은 없었다. 최근에는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의 수원에 의존하는 문제 때문에 정치적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기후변화는 해수면 상승과 폭우 증가로 도시국가의 안정을 위협하지만 싱가포르 정부는 이것을 또 다른 기회로 보고 있다. 2008년에 개장한 마리나 댐과 저수지는 싱가포르의 배수시설을 개선하고 상습 침수 지역의 범위를 줄이며 삶의 질을 높이는 20억 달러 규모 캠페인의 중심에 있다. 9개의 동마루 수문과 잇따라 연결된 대형 펌프들, 국토 크기의 7분의 1에 달하는 1만 헥타르 크기의 저수 지역으로 구성되어 폭우 기간 중 저지대 도시의 홍수를 막아줄 뿐 아니라 주변 해수에 미치는 조류의 영향을 제거해 현재 싱가포르가 필요로 하는 물의 10%를 충당시키는 빗물을 이용한 담수를 제공한다. 더욱이 마리나 유역의 수위가 안정되어 수상 스포츠를 하기에도 좋다. 조각공원과 물놀이터, 인상적인 도시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는 옥상 정원, 지속가능한 갤러리 등이 갖추어진 마리나 공공지역은 관광 수익 활성에도 기여한다. 마리나는 싱가포르의 적응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대량 고속 수송 시스템은 지하철로의 접근점을 최고 홍수위보다 최소 1m 이상 높였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익위원회는 배수 시스템을 개선했다. 1970년대에는 상습 침수 지역이 3,200헥타르였지만 현재는 49헥타르에 불과하다. 싱가포르는 해수를 담수화하는 새로운 시설을 건설하고 기간 시설에서 재생 및 처리된 폐수를 이용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물 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낮추고 있다. 싱가포르 건설청은 모든 새로운 건축물에 낮은 온도를 유지하도록 단열 자재를 사용하길 권장한다. 오늘날 싱가포르는 기상이변뿐 아니라 인구 증가로 인한 전력과 물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준비를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 어느 나라나 로테르담이나 싱가포르처럼 간단히 대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의 야심과 통찰력은 본받을 만하다. 허리케인 샌디 이후 뉴욕시는 대비가 미비했던 데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렀다. 최근 수십 년 동안 미국의 공익기업들은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어느 산업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미국의 모든 전력회사의 연구개발 투자액은 7억 달러에 불과한 데 비해 IBM은 63억 달러, 파이저는 91억 달러에 달했다. 하지만 에너지부는 2009년 전국의 지능형 전력망 프로젝트 100개에 보조금 34억 달러를 투입했다. 거기에는 폭염과 허리케인에 취약한 여러 지역이 포함됐다.
그 전해에 허리케인 아이크가 휴스톤의 200만 인구가 소비하는 전력시설을 강타해 그 피해를 온전히 복구하는 데에만 거의 한 달이 걸렸다. 휴스턴시에서 지능형 전력망을 설치하기 위한 연방 보조금 2억 달러를 받자 직원들은 빠르게 업무에 돌입했다. 휴스턴의 거의 모든 가구는 새로운 전력망으로 업그레이드 되었다. 새로운 전력망은 다음 태풍이 닥칠 때에는 좀 더 안정적일 것이다. 지능형 전력망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구형 전력 시스템과 비교하면 이미 몇 가지 장점이 있다. 가정과 주요 전송 지점에 설치되는 디지털 계량기는 자동으로 소비자와 공급자에 관한 실시간 정보를 생산하여 전력 회사에서 고장을 즉시 발견할 수 있고 때로는 원인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정전이 발생했을 때 화가 난 소비자나 직원이 현장에서 전화를 걸기 전에 운영자가 정전 사실을 이미 알 수 있다는 뜻이다. 게다가 지능형 전력망은 유연하기 때문에 태양열이나 풍력 에너지 등 여러 에너지원을 처리할 수 있다. 에너지 산업에서 이처럼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부터 나오는 전력을 저장할 만한 기술을 개발한다면 새로운 전력망은 그러한 에너지를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개선된 전력망은 결과적으로 다른 혜택들 또한 제공할 것이다. 시스템을 상황에 따라 인지할 수 있어 운영자는 사고 이전이나 이후에 시스템을 재구성함으로써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다. 핵심적인 기반 시설을 위한 탄력적인 계량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라이스 대학의 리오나도 듀에나스 오소리오 공학 교수는 내게 말했다. 허리케인이 다가오면 운영자는 가장 피해가 많을 것 같은 지역을 섬처럼 격리시킵니다. 그러면 시스템은 작은 덩어리로 분리되어 연쇄적인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운영자에게 전력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원상태로 되돌릴 것인지에 관해 더 많은 능력과 통제권을 부여합니다. 또한 지능형 계량기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언제 어떻게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고 얼마나 전력을 사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해준다. 사용자들은 이미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에어컨 사용량을 줄이거나 옷은 밤에 건조하는 등 전력 사용을 조절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신자유주의적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의 수요를 줄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대규모 공공투자만이 미국의 지능적이고 탄력적이며 유연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비용이 많이 들긴 하겠지만 평상시에 정전이 자주 일어나고 날씨가 험할 때 긴 시간 고장이 나서 드는 비용보다 많이 들지는 않을 것이다. 현대사회의 기반시설의 필수인 통신 시스템은 기상이변에 취약하다. 미국의 휴대전화망은 유럽보다 신뢰성이 높았던 적이 없고 재난이 닥치면 어김없이 문제를 일으켰다. 허리케인 샌디가 왔을 때도 뉴욕과 뉴저지의 응급요원들은 다른 주에서 온 동료들과 통신을 할 수 없었다. 긴급 구조대를 위한 전국망이 없고 타 지역에서 온 요원들은 고장난 휴대전화망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좋은 정책은 새로운 통신망을 훨씬 탄력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권리 지지단체인 공공지식의 선임 부회장 헤럴드 펠드는 말한다. 그가 구상 중인 네트워크는 유연하면서도 여유분을 갖추고 있다. 각 통신망은 서로를 예비해주죠. 스마트폰 덕분에 비상시 통신 네트워크에 추가적인 통로가 생겼다. 911에 신고하는 상황을 반대로 적용하여 정부기관이 위험한 날씨가 예상되는 지역 사용자에게 다른 곳으로 피해야 한다거나 안전하게 대기하는 방법을 담은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안타깝게도 휴대전화 업계는 그러한 규정을 만드는 것에 반발했다. 구형 전화망이 규제되고 있고 비상시에 전력을 지원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규정한 연방법이 없으며
공급자가 네트워크를 공유하거나 로밍 요금을 낮춰서 더 많은 사람이 정보에 접근하도록 하는 시기와 방법에 대한 기준이 없을 뿐더러 무엇 때문에 장기 정전이 일어났는지 보고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펠드는 이렇게 말했다. 탄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은 공공의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이쯤이면 업계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두는 방식으로는 그럴 수 없다는 게 명백하죠. 전력이나 교통 같은 통신 분야의 기업가들은 규제 없이 자유롭게 방치하는 것은 위협을 해결하는 우리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뉴욕시는 필연적으로 홍수를 줄일 방법을 조사할 것이다. 습지대를 복원하고 굴 양식장을 만드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비용이 덜 드는 방법도 있고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 자본이 많이 투입되는 방법도 있다. 네덜란드 기업 아르카디스 엔지니어들은 베라자노 네로스교 북쪽까지 뻗은 65억 달러짜리 방벽을 설계했다. 다른 기업에서는 뉴저지의 샌디 훅에서 뉴욕의 락커웨이까지 뻗은 8km 길이의 수문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스토니 브룩 대학교 폭풍 해일 연구 그룹을 운영하는 멜컴 보머는 그러한 방벽의 대표적인 지지자다. 다음 참사를 기다리면서 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는 주장했다. 때가 왔습니다. 다만 정치적 의지가 있느냐의 문제입니다.